뽀로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아드님이 군대에 갔다는 또 이런 예, 참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인천 서부소방서의 한 현직 소방관이 가수 싸이의 저 흠뻑쇼 티켓 80장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답니다. 기획자는 원래 소방 공무원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그 소방관한테 입장권을 전달했던 건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싼 티켓 값이 17만 원. 와우. 자, 경찰은 그 양반이 혼자 꿀꺽했는지 사용처를 파악 중에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장남을 군에 보낸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나오는 이상한 인간들 날씨 좀 풀리면 정신 차리겠죠 하신 최선주님. 미국에서 사반 꼭 챙겨봅니다. 근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한국도 이상하게 보여요 하신 김민찬님. 그런 사례만 보여드려서 그런 겁니다. 자, 사진 가보죠. 자, 서울 동작 마을버스 탔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쳐다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무좀 걸린 족을 빨리 내려 하신 장민아님. 예, 일산 수제비 맛집이라고 왔는데 맞은편 아주머니 보면서 밥맛 뚝 너도 족 내려 하신 최하경님. 자, 신분당선입니다. 임산부 배지를 보고서는 일부러 두 눈 질끈 감고 주무시네요. 정말 아줌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신 고혜정님. 자, 도쿄의 김진아님, 이강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처음 가보죠. 학생 줄 세워 연달아 짝입니다. 자, 어제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교실 칠판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남학생 3명. 자, 교사는 학생들을 보도 오른손으로 짝!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듯이 사정없이 양손으로 찰싹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그저 그 모습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일상 다반사였던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저러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촬영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게시글이 올라왔고 현재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 교사가 칠판 앞에 저렇게 3명의 학생을 세워놓고 양손으로 연달아 뺨을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수업이 시작이 된 지 30분이 지나도 교사가 들어오지 않자 학생들이 떠들었고 뒤늦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아이들을 저렇게 체벌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저 땐 항상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서 체벌이 금지됐다고 해도 계속 있었고 또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부러뜨린 대걸레로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야, 박 변호사님은 공부 잘하셔가지고 네. 전혀 안 맞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매일 거의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1990년대, 80년대 그 무렵이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2017년, 18년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교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 교사가 2019년에 명예퇴직한 교사고요. 피해 학생들도 또 목격 학생들도 모두 졸업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명예퇴직하기 직전에 저렇게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 중인 상황이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또 2017년, 18년이라면 거의 최근이니까 유사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이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민망은 타인의 목.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사람들. 민망함은 남의 몫인데요.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KTX 열차 벅벅 박박 왔다 갔다 뭐야? 양치질 하는 남성. 혹시 차인표인가요?는 아니고요. 윗니 아랫니 어금니 앞니 아주 그냥 치아가 쏙 빠지도록 그렇게 저렇게 분노의 양치쇼를 끝내더니 자, 뭐 할까요? 화장실 문을 더해 왜 이렇게 오래 해? 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 아니, 그럼 화장실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서울에서 포항 가는 KTX
열차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닦고 있어요. 치아 건강을 아마 생각하는 건지 열차하고 열차 사이 통로에서 저렇게 우두커니 서서 이렇게 닦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저는 화장실 누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밖에서 닦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양치질하는 모습인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중간에 승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서 제지를 안 했다고 해요. 이빨 닦는 거 보면서 잘 닦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쨌든지 간에 한 번도 제지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하고요. 저 사람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더 자랑스럽게 이를 내밀면서 치크치크치크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말씀처럼 화장실도 비어 있는데 저기 나와서 한다는 모습도 이상하고 너무 황당해서 이것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아, 저러지 마십시오 진짜. 두 번째 제보 사진으로 이어갑니다. 자,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세탁기, 건조기 판매글. 자, 그런데 사진을 봤더니 세탁기 문 유리에 비친 쪼그려 앉은 저 남자. 속살을 다 드러낸 채 그 와중에 또 휴대전화로 얼굴은 가리고 또 찰칵찰칵 찍고 있습니다. 지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얼굴 또 그 와중에 가리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지역의 중고 마켓 어플에 올린 게시글인데요. 제보자는 최근에 세탁기를 교환하기 위해서 중고 마켓 어플을 좀 살펴보는 중에 어느 날 게시글을 봤더니 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판다는 게 올라왔어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파는데 벌거벗은 남성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저렇게 딱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게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게시글을 신고를 했고 지금 저 게시물은 지금 비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 물건을 사려다가 황당한 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자기야 이거 중고 사면 문제가 많으니까 새 거 사자 했더니 남편이 좋아 돈이 들더라도 새 거 사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새 거를 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저 인간 덕에 새 거를 사신 거네요. 저분 때문에 새 거 샀는데 남편은 용돈을 줄여야 되겠죠. 아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벌거벗은 무단 침입. 어느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편의점에 가려고 잠시 객실에서 나온 커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취를 딱 감추자 바로 이윽고 한 남성이 복도로 나와서 자 보세요 주섬주섬 옷을 벗더니 벗더니 어떤 객실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땡 엘베문 열리고 조금 전 나갔던 커플 남성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대자로 누워있는 처음 보는 알몸 남성. 누구냐 넌? 참. 아니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렇지 왜들 그렇게 벗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난달 26일 경남 거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제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객실에서 좀 쉬다가 10분 정도 편의점에 잠시 다녀왔대요. 그런데 객실로 돌아왔더니 한 모르는 남성이 잔뜩 취해서는 알몸으로 저렇게 제보자 객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1층에서 전화 통화를 하느라 좀 늦게 올라와서 여자친구가 알몸 상태의 남성을 직접 목격을 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몸으로 자고 있던 이 남성은 제보자가 투숙하던 객실의 맞은편 호실에 묵고 있던 숙박객이었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제보자와 여자친구가 객실을 비운 뒤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이 복도에서 옷을 하나 둘 벗고 제보자 객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에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남성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취해서 객실을 잘못 찾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제보자도 고의성이 보이지는 않아서 이 남성과는 해프닝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맞은편 방 남자가 어떻게 저기 이거 카드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 분의 방에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작동하지 않은데 숙박업소 측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 방에 투숙하게 두면 안 되고 그럼요. 혹시라도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사전에 고지해서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그냥 뭐 무료 숙박권 이래 드릴 게 넘어가 줘.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괘씸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예 지금 제보자분의 전화를 차단해 놓은 상태로 갑니다. 이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혼자 오면 가격 인상.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회사 근처 밥집에 들러서 점심으로 제육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잘 안 받아서 회사에 도착해서 문자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분명히 메뉴판에 8,000원으로 표시된 메뉴가 9,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엔 결제가 잘못된 줄 알고 전화를 해서 9,000원으로 계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에서 혼자 와서 먹으면 1,000원을 더 받기로 했던 겁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0원으로 계산했고 이번에 갔을 때 식사하기 전에 직원에게 따로 안내받은 것도 없었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식당에서는 당당하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메뉴판에 쓰여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식당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라서 따로 메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문구는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도 정확히 언제부터 1인 식사요금을 받기로 한 건지, 왜 받기로 한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식당 측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워낙 바쁜 시간대라 자리값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 식당이 손님이 많긴 해도 줄 서서 먹을 만큼 바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밥 손님에게 돈을 더 받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시 저 말고도 혼자 와서 먹은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요. 전부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받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괘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들다곤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현접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손님입니다. 아니 사장님, 세상 천지 이런 법이 어딨어. 1인 가구 1,000만 시대에 혼밥 손님이라고 1,000원을 더 받아요.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런 계산을 한 거야 이거. 누가 보면 나 때문에 다른 단체 손님이라도 못 받은 줄. 장사 똑바로 하세요. 동그라미. 어머나. 야, 좋습니다. 다음 식당 사장님이 어머머머 이 아저씨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혼밥 손님한테 1,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더 받든 우리 맘인 거지 아저씨한테 허락 맡아야 돼. 메뉴판에 써 있는 거 못 본 게 누군데 왜 짜증이야. 그리고 제일 바쁜 시간에 와서 4인 테이블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오기 싫으면 오지 마 X. 야, 오늘 팽팽하네요.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혼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1,000원을 더 주고 먹는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식당을 가면은 2인분을 시켰어야 하는 써 있는 건 제가 이해를 갑니다. 하지만은 혼자 왔다고 해가지고 물론 반찬을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0원을 따로 받는다. 그리고 저 집이 중요한 게 손님이 번호판을 타고 쓸 정도가 아니에요. 바쁘지도 않아. 그런데 1,000원을 임의로 더 받는다. 요거는 저 주인님 상, 도덕 그리고 서비스의 X 안 됩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메뉴판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 말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외롭고 슬프거든요. 돈을 더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저도 사실 거의 혼자 이제 밥을 먹는 편인데. 진짜? 오히려 그거를 좀 이렇게 돈 말고 다른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2인분만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구조를 식당 구조를 좀 바꾸는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굳이 저렇게 1,000원을 한다는 거는 야박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그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분도 그렇고 사연자분도 그렇고 다니는 식당만 다니시나 봐요. 사실 저기 혼밥 식당 1,000원씩 추가받는데 정말 널렸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갈 만한 게 그 우리 음식이라는 게 반찬이 따로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 반찬값 주고 먹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이 와도 비슷하게 나고 한 사람이 와도 그걸 또 상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도 아마 고민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손해를 좀 보시다가 지금 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설명 안 해요. 당연히 메뉴판에 적어놓는데 사연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 가던 데니까 저기만 다니시니까 오늘도 그러겠거니 하다가 1,000원이 올랐으니까 화가 나신 건 이해는 하지만 저렇게 하는 식당 많고 또 식당도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제가 혼밥을 하러 한 식당에 갔다가 거기 요금을 더 받길래 살짝 여쭤봤었는데 이게 진짜 그런 데가 있군요. 있어요. 많아요. 네. 네, 아무래도 잔반이 좀 2인이 왔을 때, 4인이 왔을 때랑 똑같이 나가고 또 여러 사람이 앉는 자리를 차지해서 받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서 이제 저는 X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메뉴판에 쓰여 있는 걸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은배 팀장님이 나도 나 할 말 있다 지금 눈빛을 아니 저는 보내셨어요. 식사를 가는데 네. 지금 주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럼 누르면 돼. 돈 추가 안 되는데 왜 그런 데를 안 가시고 이상한 데를 가시나요? 이상한 데가 아니고요, 원장님. 식당들 중에서도 1인분을 따로 안 받는 데도 있고 예. 백반 형태로 만드는 혼밥을 1인분을 더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변호사님 먹어봤어요? 1,000원 더 주는 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못 봤어요. 예,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많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정 사장님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밥비 받는 것도 자유, 그런 식당을 거르는 것도 자유니까 혼밥비 1,000원 크게 적긴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생 종현님께서 요즘 저런 식당들 덜어 있습니다. 제보자님도 메뉴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까 맛있게 드셨다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좋습니다. 라고 자, 해주셨어요.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내가 너 안 굶겨. 밥값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밥이 넘어가. 먹는데 진심인 나라의 패스트푸드. 기대 이상일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인사돌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들. 잇몸 속부터 편해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한밤중 영업을 마친 정육점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 정육점 냉장고로 직행해 고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고기가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육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밤, 같은 남성이 다시 나타나 이번엔 정육점 돈통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을 주머니에 쓱 넣은 채 사라집니다. 영업이 끝난 정육점을 제 집처럼 드나든 이 남성은 과연 누굴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생초콜릿 가게에서 알바하던 10대들이 사장님 몰래 무려 5천만 원을 빼돌렸던 그 충격적인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방송을 본 이 정육점 사장님이 나도 비슷한 일 당했어 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영상에서 나온 그 남성이 직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그리고 사연도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이 제보자분이 이 정육점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내셨답니다. 그러면서 20대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런데 평상시 때 매출이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현금 매출이 한 15%, 20% 정도 평소에 나오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비슷하네, 겁니다. 진짜.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비슷해요. 너무 이상해서 장사를 접으려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우연히 CCTV를 보니까 지금 보신 장면들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직원이 혼자 있을 때 정육점에는 고기 챙겨가고 돈 훔쳐가고 이랬던 겁니다. 자, 직원이 돈통에 있던 현금을 지금 훔친 모습이 지금 CCTV에 잡혔는데 사장님이 그래서 8월 달 CCTV 영상을 모두 돌려보셨대. 자,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우수수수수수. 네,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직접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원이 손님에게 지폐를 건넸는데 돈통에 안 넣고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한 손으로 단단히 쥔 채 마치 감추듯이 재빨리 정리하더니 고기가 담긴 봉지를 손님에게 건네고 자, 지폐 쥔 손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에게 지폐를 받는데 한 손으로 재빨리 접어서 저렇게 쥔 채로 자연스럽게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준비해서 줍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날인데요. 자,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준 뒤에 자,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죠. 예. 그리고 손님이 떠납니다. 돈통 안에 있는 지폐를 슬쩍 만지작거리는데 만지작. 한 장을 몰래 꺼내서 손 안에 숨기고 주머니로 또 쓱 넣습니다. 이야, 이거 이제 막 그 타짜에서만 보던 밑장 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직원 말이죠. 저렇게 현금만 인마이 포켓 했던 게 아니었답니다.
이 사장님이 이 직원을 보면서 진짜 해도 너 너무하다 생각한 장면이 있었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투뿔 한우 업진살? 이게 무슨 말이죠? 전 이해가 안... 자, 정육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소고기이긴 한데 그거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제 업진살이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는 좀 그냥 절도다 이런 느낌? 그 업진살이라는 게 좀 고급 부위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부위용 부위 중에서는 꽤 그래도 마블링 있고 고급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너 그때 뭐 식사로 소고기 구워서 먹지 않았냐.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은 이제 그게 색깔이 좀 변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질타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선해 보이던데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꽤 선명하게 보이고 마블링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면 그래도 저도 육안으로 구분이 간다는 소리니까. 와, 업진살. 자, 한우 감별사 우리 박준 변호사님. 업진살. 이 CCTV 영상으로만 봐도 마블링이 장난이 아닌데요? 업진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진살이 일단 방송 끝나고 드시고요. 이 부분입니다. 어디요? 소의 이 배 부분인데요. 복부 부분인데 소가 누웠을 때 배가 딱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업진살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맛있고 우리가 안심 등심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안심 등심보다 더 고급적이고 풍미가 뛰어난 육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 한 마리 잡아봤자 3.5k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하고 아주 맛있는 부위인데 더더군다나 2+ 한우입니다. 그것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마블링이나 이런 거에서 등급이 신선하고 이렇게 더 좋은 거를 2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뿔 등급의 업진살 한우를 이제 구워 먹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젓가락 챙겨서 고기로 진열대 쇼케이스 갖고 가서 구워 먹는 모습인데 직원 말로는 뭐 이렇게 설명했다요. 뭐 팔 수 없는 오래된 고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누가 저게 어디 팔 수 없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블링 좋고 아주 신선한 2+ 한우이거든요. 그 업진살을 갖고 저렇게 먹는 모습. 또 이거 말고도요. 실제로 식사 대용으로 카드 같은 걸 법인카드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들이 담배 사고 커피 사도 별말 안 했는데 아니 팔아야 될 업진살을 저렇게 구워 먹는 걸 보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만 해주시는 동안에 업진살을 찾아봤는데 업진살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고유명사처럼 그런 표현이 있어. 네. 야, 관용 표현이. 자, 팀장님, 저 직원이 지금 근무한 지가 1년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피해액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주는 돈을 갖다 챙기기도 했고 돈통에서 돈도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 말한다는 업진살, 치맛살이라고 하는데 고급비를 혼자서 구워 먹고 그 업주가 생각하기엔 한 2천만 원 상당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이 이제 우리 제작진에게 CCTV를 많이 보냈는데 그중에 보면 8월 9일 하루만 해도 범행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범행을 했던 것인데요. 사장에 따르면 정육점 특성상 10kg짜리가 있으면 한 번에 파는 게 아니고 500g도 팔고 1kg도 팔고 나눠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정확히 해야만 정확한 피해액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이게 황당한 거는 그 직원이 주변에 뭐라 했냐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50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고 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장한테 150만 원의 월 들고 있는데 9월부터는 250만 원을 적금을 들 거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저런 내용을 사진을 본 뒤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장님의 주장입니다만 사장님 추산 피해액 무려 2천만 원이랍니다. 배신감이 당연히 컸겠죠. 그래서 직원을 추궁했습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얼마나 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고 그 전에 거래처 갈 때 2번 했다. 지금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책임지고 죄송하니까 그냥 퇴직금 잘 받을 거 있지 않냐. 그걸로 이제 퉁치자. 퇴직금을 안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가게에 들어온 현금 전부를 건드리는 거라서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뭐 700 했다. 또 그 다음에 저랑 또 얘기해야 되는 거 800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도 사실 뭐 그걸 제가 믿어야 되는 건지. 와, 13만 원에서 800만 원 무려 61배가
뛰었어요. 대체 얼마 가져간 거니라고 하니까 2번 정도 13만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뭐 퉁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뭐 절도 사건이고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아버지를 만났는데 또 전달을 했다고 해 상황을. 직원 아버지는 한 3, 4개월간 500만 원 정도 가져간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직원의 하는 얘기는 700만 원 그랬다가 800만 원 그랬다가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금액도 올라가는 건 문제지만 왜 돈을 훔쳐갔냐 이 말이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서 직접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 자체 적으니까 직접 거기 있는 걸 가져가면서 채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 회사 금고 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지요. 양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직원이 자기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겠다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훔쳐간 거 변제금 800만 원에 합의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고민을 해보자. 토탈 1000만 원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장은 아니 변제금도 그렇고 합의금 조금도 고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한다. 이거 뭐 보채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먹고 받으려면 맞고 말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에게 변제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서 20%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훔친 돈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디 빚 갚는 것도 아니고 훔친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직원이 굉장히 두툼한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장님이 목걸이만 빼도 10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시간 끌기 같아 보여서 그냥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제작진이 저 해당 직원 측과 접촉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을 뭐 굳이 반론을 들어야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반론을 하실 게 있다면 그래도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첫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해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살아있었고 원장은 사과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어떤 그 진단으로 첫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부부의 이 제보입니다. 결혼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던 차에,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그야말로 선물 같은 천사가 찾아왔다. 네, 맞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요. 이 제보자 부부가 지난해 5월에 결혼을 하고 1년 넘게 피임을 하지 않고 아이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어서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가 마침 남편 생일 즈음이어서 마치 생일 선물을 받았던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후 부부는 어느 병원을 다닐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규모가 큰 병원들 중에서 남편이 직장 가는 길에 아내를 데려다 주기 편한 위치에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를 계속 진료했던 원장이 첫 임신인데 자리가 좋고 또 잘 잡혔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12일에 아내 혼자 진료를 보러 다녀왔는데 아이가 성장이 좀 느리다, 심장 소리도 좀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심장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혹시라도 좀 아픈 아이가 태어나게 돼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이 부부는 임신 7주차를 맞아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이 평소처럼 아내 혼자 이 진료실에 보냈고, 자, 그런데 5분도 안 됐는데 남편을 불렀대요. 자,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펑펑 울고 있더라. 들어가서 딱 보자마자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다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내가 왜 진료받고 나서 울고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 유산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유산이기 때문에 다음 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이 아기집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정말 어떻게 너무 기막힌 상황이잖아요. 아내는 계속 옆에서 울고 있고 도저히 그날 바로 수술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일 오겠다라고 하고 부부가 집으로 향했는데 오는 길에 혹시 모르겠으니까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근처에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요? 말씀대로 태아의 심정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병원에서? 예, 전 병원에서 계류유산은 뭐냐면 태아가 사망하는데 자궁에서 머물러 있을 때, 잔류하고 있을 때 그걸 계류유산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심정지하고 계류유산의 진단을 받고 2시간 이후에 오후 2시쯤에 다른 산부인과 갔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초음파 진료를 받았는데요. 예. 남편도 이제 그 자리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약하네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약하다. 약하다? 심정지라고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근데 약하다고 한 거는 그나마 심장은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 찾은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심상솔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일단 며칠 두고 보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 의사 말을 듣고 혹시나 수술했으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뻔했다, 유산시킬 뻔했다. 그래서 억울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초음파 사진은 처음에 아이가 심장이 안 뛴다 했던 그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 지금 19일 오후 저 사진은 뭡니까? 두 번째 다시 갔던 아이 심장이 약하지만 뛰긴 뛴다 했던 그 병원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자,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4-5시간 만에 두 곳의 산부인과에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날 이후로 이 아내분은 계속 잠도 못 자고 울고 계신다고 해요. 자, 남편은 다음 날 바로 아이 심장이 안 뛴다 했던 그 병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진이면 좋은 거잖아. 자, 심정지 진단을 내렸던 그 원장과 남편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저한테 이게 심장 안 뛴다고. 안 뛰었어요. 심장이 어떻게 뛰가 안 뜁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본 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충분히 봤거든. 이런 진단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안 뛰는 거야. 나도 지금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 알겠죠? 살아있는데 내가 억지로 내가 틀렸더라도 애기가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선생님이 말한 그 기준은 알겠는데 선생님은 죽었댔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 나는 안 뛴다고 했어. 잘못됐다고 했어. 난. 알겠죠? 그 선생님 실수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실수야. 이거는 봐야 된다는 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오진을 해서 내 오진한 거는 본인들한테 좋은 거잖아. 그죠?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 남편과 원장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남편이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다더라 이렇게 전하니까 원장이 다른 사람이 본 걸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봤거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갖고 오셔라. 다른 데서도 진료를 봤으면 좋겠다.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시 보자는 말은 못하겠다는 말도 남기거든요. 남편은 전날 처음으로 심정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큰 병원이나 다른 데를 가보시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서야 다른 데도 가보라고 하는 게 참 황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원장이 내가 볼 때 태아 상태가 비정상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계속 합리화하면서 마치 아이가 금방이라도 다시 잘못될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오진이어서 오진한 거면 본인들한테도 좋은 거잖아. 이 말씀이 맞죠. 오진했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워딩을 이 의사분 원장님한테 들을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팀장님,
그리고 또 하나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임신 7주차 계리 유산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적인 말을 듣고 부부가 집에 오는 중에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받았더니 뭐라고 했냐 병원에서 그날 아마 피검사를 한 모양인데 병원 실수를 해가지고 피검사 그 비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제해 달라면서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내일 예약이 됐으니까 내일 가서 결제할 거예요 했더니 병원에서는 굳이 지금 결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운전 중이니까는 카드 번호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 충격받아서 울고 있는 아내한테 카드 번호를 줬기 때문에 카드를 이제 봐가지고 병원한테 불러준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 지금 유산 얘기를 듣고 지금 걱정도 되고 충격받아서 오는 그 부부한테 굳이 지금 결제를 하려고 그걸 하라는 거 보면은 이 병원에서 너무나 배려심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자, 다행히 지금 아이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원장 약하게나마 이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이 진단한 또 다른 병원의 그 의사와 통화를 마친 이후에 남편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금방 내가 통화를 했으나 지금 아기가 정상적인 과정을 안 거쳤고 내가 뛰는 걸 안 뛴다고 하진 않았어요. 어제 보신 선생님도 유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고. 확률이 높겠지. 무조건 된다고는 안 단정하지. 애기의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뛰었다고 아니 내가 운전을 못하겠다 소리가 아니고 그쪽에서 왜 어떻게 잡히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게 다 책임질게요.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 해당 원장과도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초음파를 5번 이상을 받고 녹화된 게 없어서 자기도 답답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장도 좀 곁들인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태아가 많이 또 자라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의 주장은 여전히 태아가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보자분은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좀 보듬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했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아내분은 지금 다른 병원도 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 아이가 건강하게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그의 손만 거치면 스타가 된다. 연예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린 이 남성. 국내 톱스타들을 발굴해 최고 자리에 올려 세웠는데요. 하지만 1994년 12월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그때 그 사건.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스타 매니저의 실종입니다. 자, 요즘은 이 연예계가 소속사 시스템이지만 당시만 해도 빅네임드 매니저가 이렇게 연예인 몇 명을 꾸리는 그런 시기였죠. 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자, 범인들의 근황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1990년대 정말 유명했습니다. 배병수, 연예계의 거물급 매니저인데 배병수 사단이라고 일컬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최민수, 엄정아 키워냈고요. 특히 최진 씨를 발굴해서 키워냈던 이 배병수 씨인데 1994년 12월 달에 이 배병수 씨가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배병수 씨의 집안에는 뭔가 격투 흔적이 있었고요. 또 혈흔도 있었고 흉기 한 2개가 사라졌던 흔적이 발견됐고요. 나중에 이 배병수 씨 계좌에서 통장에서 3,820만 원이 출금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는 은행 CCTV에 용의자 얼굴이 포착이 됩니다. 은행 직원에 따르면 용의자는 젊은 2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용의자 2명 가운데 한 사람을 특정하게 되죠.
네, 특정된 용의자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실종된 배 씨에게 해고를 당한 전 씨였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전 씨는 아역 탤런트 출신으로 군 제대 후에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방송국 주변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한 야외 촬영장에서 우연히 배 씨의 일을 돕게 됐는데요. 이걸 계기로 배 씨의 눈에 들게 됩니다. 전 씨가 좀 호감형 외모를 가졌고 또 성실한 태도를 가진 걸 눈여겨본 배 씨가 전 씨를 여자 연예인 옆에서 이제 케어를 할 수 있게 두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배우 최진실 씨의 운전기사를 맡기고 곧 있다가 또 로드 매니저 자리까지 맡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매니저 배 씨와 또 이 전 씨, 로드 매니저 전 씨의 만남은 악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배병수 씨가 전 씨를 혼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무실 직원들의 그 소지품이라든가 금품이 없어지는 것이 번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들이 귀중품까지 사라지니까 사실 배병수 씨 같은 경우는 전 씨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든지 야단을 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던 거예요. 서로 다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1994년 전 씨는 최진실 그 로드 매니저 자리를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앙심을 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진실 씨가 정말 스타덤에 오르면서 매니저 배병수 씨의 명성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해고를 당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함 뭐 이런 게 막 분노가 쌓였겠어요. 그렇죠.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고 뭐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면 그걸 볼 때마다 분노와 복수심이 커져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 때문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로드 매니저 하면서 돈 벌었던 것들 다 유용하고 오락에 써버리고 카드비만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히 이 배 씨를 마주쳤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할 자격이 없다. 아이고. 물론 이거는 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부터 더 앙심을 품게 됐고 그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한 성인 오락실에서 전과 오범인 그 김 씨를 알게 되면서 범행 모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밤 11시 전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이 함께 빌려온 낡은 승용차를 타고 배병수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배 씨를 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절을 시킨 뒤에 안방으로 끌고 가서 결박을 했습니다. 배 씨가 정신을 차리자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통장이랑 현금 카드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캐물었습니다. 배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가혹한 폭행을 했고 결국 원하는 대답을 들은 둘은 배 씨를 교살하는데요. 배 씨가 전 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범행을 한 뒤에 두 사람은 배 씨의 시신을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버리고 이후에 새 차를 구입하고 배 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서 유흥비로 썼습니다. 자, 이자들이 이후에 정말 전국을 돌면서 정말 여자들과 뭐 유흥으로 시간을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입니다. 그때 충북 음성에서 이들의 자동차가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 씨, 전 씨 두 사람이 여성들을 뭐 유흥업소 여성들하고 같이 두 명하고 같이 강원도에 스키장 놀러 가려고 하다가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추격전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버려놓고 지금 갔던 상황인데요. 나중에 전 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검거를 됐고요. 김 씨 역시 서울에서 직접 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 씨가 21살, 또 김 씨가 23살이었는데 재판을 받습니다. 살인죄 등으로.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를 했습니다. 형이 너무 높다고. 그렇지만 원심이 그대로 항소심에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뭐 이걸 보시면서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왜 저자들의 얼굴을 또 가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릴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씨가 나중에 감형을 해서 지금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사실 그때 워낙 유명인이 관련된 일이기도 사회가 떠들썩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전 씨가 수감된 뒤에도 이 뭔가 좀 엉뚱한 주장을 했어요. 어떤요?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라면서 배우가 있는 듯이 그렇게 편지를 끊임없이 막 언론사에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마침내 2002년에는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딱히 혐의점이 없었는데 재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또 교도소에 생활은 잘해 가서 모범수로 이 생활하는 바람에 징역 20년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됐고 10년 전에 가석방 출소를 이미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우가 어쨌든 뭐 떠들썩하건 뭐 실제로 뭐 배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배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건 전 씨였고요. 이건 뭐 전 씨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고도 징역 20년 감형이 돼서 10년 전에 이미 가석방 출소를 한 상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원래 건물이 있던 자리가 폐허가 됐는데요. 무너진 건물 잔해를 밟고 올라간 사람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뭐 미사일 맞았어요? 오래된 3층짜리 건물에서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뼈대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때 한쪽에서 생존자를 발견한 사람들 열심히 잔해를 옮기고 있는데요. 살았죠?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는 중상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경위는 더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폭우가 쏟아지는 출근길입니다. 그래 번개가 쾅 내리꽂히더니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확 하늘 높이 타오르죠. 뭐예요 이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동시에 옆에 가로등까지 번쩍하고 폭발하면서 도로 위로 불똥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 불기둥은 사라지고 새까만 연기만 풀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신호등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번개가 하필 전봇대에 떨어지는 바람에 변압기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일대가 모조리 정전이 돼서 큰 교통체증이 일어났다는데 안 그래도 힘든 출근길에 많이들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세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열심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네 천국의 계단. 자, 저 위에서 사람들 내려가요. 옆에 거 타셔라. 이렇게 해보지만 영 고집불통인 사람들 아니 왜 저런지 굳이 고생길을 자처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두 사람 포기합니다. 그냥 내려가고 맙니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한 사람 남았죠. 의지의 할머니. 저 할머니. 넘어질 뻔 하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올라서고야 맙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왜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박 변호사님, 어지간하면 저렇게 끝까지 온 분한테 박수 칠 텐데 다들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있어. 예,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그러면 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좀 빨리 올라가든가 저리 천천히 가고 언제 갑니까?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걸어가야지요. 답답합니다.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을 하시지.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고양이가 강아지 얼굴을 꼭 안고 누워 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강아지가 기절한 듯이 잠을 자고 있는 건데요. 정신없이 자는 강아지를 애틋하게 핥아주는 고양이입니다. 이거 약간 19금 같은데요? 근데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자, 고양이가 이제 좀 컸습니다. 이제 맘먹으려고 합니다. 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막 강아지 얼굴 확 때리고요. 싸웁니다. 이 동체 시력이 좋거든요. 사이가 좋을 때는 딱 붙어서 막 뽀뽀까지 했는데 금세 또 격한 몸장난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부디 오래오래 이 우정이 변하지 않고 친구로 영원히 남길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양펀치 무섭거든요. 세력 다툼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우정이라기보다는 주인들 보는 데서 이렇게 요 모습도 저 때만 해도 분위기 아니에요. 좋았는데. 저 모습도 너 움직이면 그냥 확 물어버린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침 바르는 건가요? 예, 까불지 마라. 그렇군요. 고양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